앉아서 가능하시나요? 네. 그러면 거기 있는 네임택을 조금만 뉘어주실래요?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무엇을 얻어야 하나. 김우진. 아비의 뜻을 계승하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신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신다. 헤어보면 언 14년 옛집 처마 및 아버지의 뜻은 무엇, 훌륭한 사람은 무엇. 불초한 자식은 여전히 알 길 없고 유학의 몸이 된 때가 있어 꿈은 고향으로 달려가건만 꿈의 원천인 어머니를 위해선 어떤 꽃을 가지게 할까? 늙으신 아버지는 어디에 안식의 지붕을 세워야 하나? 무엇을 얻어야 하나? 풍기요, 풍기요. 걷잡을 수 없는 힘으로 해산이 무너집니다. 자연이여, 자기 생활의 힘으로 모든 것을 낳고 또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게 자연이냐? 과연 인간의 발전이냐? 의 것은 이같이 묻습니다. 자신의 내부에 감춘 다이너마이트는 건설해 놓은 모든 것을 서서히 강력하게 또한 분명하게 무너뜨립니다. 오 자연의 힘이여, 옛 것은 붕괴된다. 사와 생의 이론. 김우진. 왜 살고 있어? 그러면 남이 죽이거나 당신이 스스로 죽이기를 원하오? 왜? 사는 것이 죽음이 되는 일도 있지만 죽음이 사는 수가 있는 이치가 있는 것을 아오. 그럴 도리도 있겠지. 도리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삶이나 죽음이나 도리가 아니오. 도리 다 실상은 생의 양면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도리를 넘어서 생의 핵심을 잡으려는 얘기는 삶이나 죽음이나 문제가 되지 않소. 당신은 지금 살고 있어. 아니요. 그러나 살을 바라고 있어. 참으로 살려고. 고맙습니다. 네, 그 박정희 연출가님 그리고 이서림 배우를 중심으로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김우진 선생의 희곡이 무대화되는 거죠. 희곡만 써서 되나요? 결국 무대에 서야 되는 거죠. 무대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실제로 작품을 제작하면서 어떤 마음인가, 또 실제로 배우로 뛰면서 어떠한 점을 가지고 뭘 분투를 하셨는지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서림 배우와 박정희 연출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희라는 연출이고요. 감사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우진이 이제 여기 뭐 다 제가 읽고 뭐 읽을 필요는 없고, 김우진 작가를 제가 되게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1920년대 그 시대의 어떤 희곡 작가들보다도 누구보다도 가장 애정하는 작가이고, 그런데 이제 이분의 그 사상이 저는 되게 많이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조선의 희곡에는 조선말이 없다라는 것과 또 그 영국적인 언어는 생생해야 된다는 말, 그런 지론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어서 제가 많이 동의를 하죠. 근데 이제 뭐 표현주의 기법으로 쓰셨다고 해서 되게 선구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면은 무엇보다 저는 언어에 대한 감각들을 굉장히 많이 더 공감하고 동의를 해서 이제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영녀라는 작품이 90년 만에 이제 발굴이 되고 최초로 이제 희곡이 공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는 되게 저한테 많이 영광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머리를 쓰면서 했던 작품인데, 그래서 이제 그냥 저는 이론가가 아니고 또 뭐 학술가도 아니고 하니 공연이 어떻게 이제 이영녀 공연이 형식적으로 많이 특이했었는데, 그 형식과 어떤 내용이 어떻게 이제 어우러졌는지에 대해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중요한 거는 희곡의 구조인 건데, 구조를 제가 구축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작가는 이제 그대로 써도 그게 꼭 안타고니스트라든가 뭐 그런 거보다도 그 인물이 어떤 세계를 갖고 있고 그 세계들은 어떻게 충돌하는지에 대한 구조를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태까지 뭐 김우진 작가의 아버지에 대한 영향, 그리고 카프카 같은 경우도 아버지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자체가 인생을 굴곡지게 만들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과거의 환경이 한 작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저는 약간 그런 프로이드의 어떤 그런 발판 근거에서 나오는 그런 거를 저는 그런 해석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물들이 하나의 세계를 갖고 있고, 그 세계는 과연 어떻게 같이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하여튼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행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거의 삶과 거의 같게 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거를 계속 추구를 하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물들이 이제 이 맥락에서 인물들이 항상 대본을 볼 때마다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인물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무엇을 행하고, 또 이영녀, 제목이 이영녀니까 이영녀는 과연 누구인지, 이영녀는 또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작가가 또 어디에 숨어 있는지, 이걸 왜 썼는지 등등의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시작을 했어요. 이영녀를 시작할 때. 근데 사실 쉽지 않았죠. 이게 1920년대 작품이라서 대본 그대로 하면 진짜 TV 드라마 같고, TV 드라마 같았고, 그러고 이제 사투리가 전혀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1920년대 사투리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해독이 안 되고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국립극단 쪽에서 전라도 사투리를 하시는 분을 초청을 해주셔서 이제 그 배우들과 함께 같이 습득을 해나가고 또 너무 뭐 알아듣지 못하는 그 옛날 시대의 어떤 사투리들은 약간 현대적으로 좀 바꿨어요. 그래서 약간 그 내용은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그 구조를 짜는데 그 109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게 간단하게 그냥 제가 이런 걸 잘 못 그려갖고 근데 저기 약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그 여성이 주인공이지만 어떤 가부장적인 그 사회를 막 그려내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래서 그 이영녀라는 사람이 매춘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매춘을 왜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떠한 욕망을 갖고 있고, 약간 그런 그 완전히 그 이영녀를 중심으로 두고 제가 이제 그걸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영녀는 왜 매춘을 했을까?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때 보면 그 시대 때 보면 그 매춘이라는 걸 여성분들이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그때 마침 이상하게 페이스북에서 그 스웨덴인가 어떤 그 매춘녀의 그 글을 계속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그냥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저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그들이 수치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 직업일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창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점을 갖고 그러면 이 여자가 뭐 그래서 뭐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직업인 거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영녀가 매춘을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대본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애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라는 그 관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안 하고 있죠. 그 차기 같은 경우는 인력거분인데 그 다 돈을 받는데 그 강주상가 그 사람한테만큼은 돈을 안 받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 기일래 부인 같은 경우는 남편한테 막 맞는 것처럼 나와요. 맞는데 거기서 계속 안주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이렇게 뛰쳐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이영녀의 그 생활력이라고 그러면 너무 스케일이 작은 거고 약간 그 정신적인 스케일에 전 더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그 여기에도 제가 지금 페이지 수를 잘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서 페이지 수가 그런데 이제 110페이지 보면 모든 사람들이 현실과 타협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식민지 문화에서 패배주의적인 사상인지 그 존재 양태해드리는 건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도 지금 동시대에서도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이 있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앞으로 차고 나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잡았어요. 그 둘의 어떤 그 상반되는 대척되는 관계를. 그래서 이영녀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현실을 앞으로 차고 나가려는 어떤 약간 의지적인 인물로 잡았죠. 약간 모성성도 있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차기 같은 경우 뭐 다 이영녀를 욕망을 하죠. 그 욕망을 하고 기일래는 또 차기일이 이영녀한테 마음을 줄까봐 조마조마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그 이영녀의 그 존재 양태를 약간 뭐 의지적인 인간 뭐 그런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도 사실 선동은 하진 않아요. 그 선동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냥 뭐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그거를 조직해서 막 싸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제가 되게 의아해했었던 거죠. 만약에 이게 더 단적으로 가면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안 그런 거지 하니까 그냥 존재성 자체가
뭐랄까 약간 식물 왜 우리 예전에 그런 책들 나왔잖아요. 식물적인 인간과 동물적인 인간. 그래서 약간 식물성이 더 많은 인물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뭐 하느님의 뭐 하느님의 뭐 몰라보는 것이 안타깝고 뭐 어떤 약간 정의나 어떤 올바름에 대한 게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것이 행동에까지 극적인 행동일까지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인물이라서 영향이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냥 존재성 그 자체로 가자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척점이 기일레인데 그 두 여성이 한 그 기일레는 남편한테 막 남자에 대한 수없이 비난을 하죠. 뭐 어디 어디에 가서 하여튼 입에 담을 수 없는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남편을 떠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인물은 되게 또 수동적인 인물. 우리가 현실적인 눈에서 보면 되게 수동적인 인물인데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수동적인 적극성을 갖고 있지만 수동적으로 그려야 되는 인물과 수동적인 인물이지만 굉장히 적극성 갖고 관계를 맺는 어떤 그런 그래서 그 대척점이었고 그리고 두 여성상이 있는 거죠. 여기 작품에. 그러니까는 항상 앞으로 차고 나가서 조금 더 자기가 고향될 수 있고 자기는 고향 못 되더라도 자기 자식이 고향 상승하고 고향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성상과 그걸 바라고 살아가는 여성상과 그냥 생존에 그냥 안주하는 어떤 그 여성상의 두 사람을 그려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작품이 사실 또 여성주의 시각도 좀 많이 그런데 그 딸 아이 그 명순이가 그 미래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그 유서방 마지막 그 결혼하는 같이 동거하고 있는 그 유서방의 어떤 그 성착취라든가 그 딸에 대해서도 성착취 그런 것들을 솔직히 기회 같았으면 어땠을까 그냥 뭐 하여튼 그런데 그 이혼이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여기도 나와서 했었는데 그 이혼이라는 말이 행동 언어로 이 친구가 인식을 해요.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우진이 이렇게 하고 두 여성상의 비교를 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그 진짜 신여성의 어떤 그 형태를 명순으로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고 이제 이제 이게 좀 그리고 뭐 임도윤 같은 경우는 되게 임도윤 정말 해석이 안 되는데 그냥 김우진으로 잡고 그다음에 김우진은 잡았는데 왜냐하면 그 대본에서 계속 그 이영녀에 대한 신상을 물어보는데 그 의도가 차기를 계속 대답을 해주고 의도가 마치 그렇게 느껴져요. 혹시 한번 같이 살아볼까? 약간 그런 의도로 느껴지는데 그 김우진이 그 임도윤이 윤심도한테 마음을 두면서도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취하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는 약간 떠도는 어떤 그런 걸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형상화됐을 때 그 임도윤은 바바리 코트를 입고 버선을 신고 고무신을 신어요. 그러니까 보따리 하나 들고 그게 약간 그 옷차림에서 그 정체성을 알 수 없는 한복도 아니고 서양 옷과 그 고무신을 신는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런 거를 해서 이 인물이 어디에도 지금 안주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거를 그려냈고요. 하여튼 제 그거는 그렇고 이제 이 형식인데 이 형식 희곡
뭐 공간과 그 113페이지에 그 공간과 시간을 중심으로 그려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 부분은 처음에 제 첫 인상에 희곡을 읽는데 지문이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문이 빠지면 알 수 없는 희곡이 되어버리는 약간 그런데 그 지문이 되게 길고 지문이 되게 섬세하게 잘 써져 있고 약간 그래서 그 지문을 많이 살리려고 애썼고 무대에 대한 공간 그 초가집만 안 지었고 그 인물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는 다 집어넣게 공연화 시킨 거죠. 공연화 시켜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과연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형식의 논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무대 디자이너 이태석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이제 무대 디자이너 회의를 했을 때 그 옷장들을 1920년대 옷장들을 갖고 오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인형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여기도 제가 써긴 했지만 이게 자꾸 이미지들이 중첩되는 부분들인 건데 90년 만에 이 희곡이 처음 초연이 됐으니 이 인물을 창고 속에서 꺼내는 인형으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인형들의 한바탕 어떤 구판 같이 벌리고 있는 건데 처음에는 너무 좋으니까 막 빨리 빨리 막 버는 것도 빨리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김우진이라고 초연이 됐으니 이 인물을 창고 속에서 꺼내는 인형으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인형들의 한바탕 어떤 구판 같이 벌리고 있는 건데 처음에는 너무 좋으니까 막 빨리 막 막 버는 것도 빨리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김우진이라고 생각하는 그 임도인이 나왔을 적에는 그 무의식에서 자꾸 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톱 모션들이 있어요. 딱 스톱 모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막에서 그 이영녀가 죽는 장면에서는 인형들이 이제 부판이 끝나가는 걸 아니까 아주 천천히 시작되는 느린 움직임으로 그거를 이제 마무리를 지었어요. 마무리를 짓고 이제 그 어떻게 하면 그 이영녀의 그 죽음을 이렇게 그 김우진 작가가 그 114페이지에 나왔듯이 뭐 이영녀는 힘없이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한 편의 시같이 느껴져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그 춤으로 약간 살풀이 같은 춤인데 살풀이는 아닌 건데 그걸 하면서 자기의 여태까지 그 고단했던 삶을 승화시키면서 죽는 어떤 그런 걸로 제가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작품이 많이 어둡죠. 사실은 되게 많이 어두운데 그 제가 이영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거는 작가의 메시지도 있었겠지만 그 어두움을 뚫고 나오는 빛 같은 인물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현실은 비록 비루하고 이제 또 뭐 처참하지만 그래서 그 장면을 넣었고 그걸 바라는 거고 제 메시지인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김우진이 래핑한 사람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배우들이 한번 여기 목포를 답사를 아주 인텐시브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밤에 와서 이제 아침에 잠깐 여기 김우진 문학관 보고 뭐 이제 김성옥 선생님 만나뵙고 이제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때부터 달라졌던 것 같아요. 이 목포를 답사하고 이 배우들이 인식을 달리하던가 뭔가 다른 영감을 받았던가 아니면 다른 열정들이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소름 끼치게 좀 그랬었고 그래서 그
김우진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그 약간 도슨트처럼 맨 처음에 뭐 이렇게 지문을 읽어주면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쓰면서 어떤 그 인도인 나왔을 때 자기가 갑자기 펜을 놓으면 인도인이 딱 정지를 한다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김우진을 래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작품이 하나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우와 저와 또 그 음악 뭐 무대가 다 함께 잘 조화롭게 됐던 것 같은 공연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제 메시지, 그러니까는 이 생존 뭐 비료하거나 어쨌거나 했던 그런 삶도 사실 되게 숭고하다라는 말을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는데 이제 그 115페이지는 김우진 작가님이 그 동의를 하셨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뭐 저는 이제 김우진 선생님 작가님이 이제 작품에 이제 누가 안 되는지 진짜 바라는 마음이고 그 제가 이제 마지막에 나가면서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 1920년대 그 사실주의적인 희곡이 21세기 어떤 의미망을 생산했는지는 정말 물음표였던 거죠. 왜냐하면 너무 작품 공연이 특이해서 일반 관객들이 뭐라 그래야 되게 생소하게 굉장히 낯선 경험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이제 이영녀가 죽으면서 그 언덕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눈이 오는 걸 이렇게 손으로 받으면서 웃거든요. 그래서 그 관객들이 뭘 어떤 형식이든 어떤 그거를 좀 가슴에 안고 좀 따뜻하게 좀 힘을 얻고 살아갔으면 하는 제 소원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잠깐 이제 이거를 좀 보고 이제 질문을 할까요? 저 관구죠. 관구를 이제 저 도슨트 같은 김우진이 꺼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만들어주고 엄마를 기다리는 이영녀. 근데 이영녀하고 쭉 지문이 나오죠. 아야 그렇지. 더뭐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유치원이나 깨물덩이에는 보내고 싶단 말이지. 우리 처제 그것이 다만 욕심이란가. 사람 그런 욕심이 없이 어디나요? 옆에서 가르치는 사람 없이 애기를 어떻게 키운다요? 그게 누가 가르치지 말란가. 자네 말대로 돈을 벌어야 가르치기도 하고 너도 하지. 오늘 또 공장 감독하고 싸우고 왔어. 제 사람을 개돼지 모양으로 부리는지 몇몇이 항의하고 댓글을 해줬다게. 아 자식까지 좀 헛소리했지. 그나마나 차디이죠. 톡 까놓고 얼굴값을 할 것이네. 우리 아버지 애기 학가에 에이 의자가 없이 덤비지 말라고 해. 그래도 곧장 내기에 졌으면 좋겠지. 저 말하는 여자가 비일레예요. 차디 부인. 이런 그만 마음을 갖고 여기 스톱 이게 이막입니다. 스톱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썩을도 이 임도현이에요. 이게 지금 완전히 스톱하고 있는 거죠. 기차 소리 듣고. 근데 떠날까 말까 뭐 약간 그런 갈등의 그거를 이게 강두사 만나고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산막 느린 그러니까 윗도리기를 이렇게 한 사람이 유소란이고 느리게 움직이는 거죠. 이게 이제 죽을 때 한번 저질러 놓으면은 큰 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고 남편을 한번 얻었던 게 붙든 쫓든 그놈의 그 정이라는 것이 들지 않는다냐. 아이고 그런데도 참 요물이지. 얼굴이나 유달리 이뻐서 세서방을 얻으면 그만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남편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정같이 한살렘살로 늙어 죽게 되는 것이요. 매매 어째 저런 놈하고 같이 산다요? 지금 그 명숙이가 엄마 죽은 줄 모르고 엄마가 있는 것처럼 해서 달걀 먹이려고 여기가 끝이었습니다.
역할을 했던 이설희입니다. 저는 뭐 역시 영상으로 다 보셨으니까 뒤에 여기 질문 드릴 게뭐 마땅히 없는데요. 제가 처음에 여기 지극히 다 개인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토론회는 같이 하면서 제가 참여하면서 먼저 느꼈던 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과연 내가 다른 작품하고 좀 달랐던 점은 그 많은 좀 여러 작품을 하면서 좀 타이틀롤도 해봤는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었어요. 부담스럽지 않았고 뭐 오퍼상의 비객동도 해봤었고 뭐 그랬었는데 부담스럽지 않았었는데 이 이영녀라는 작품을 하면서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 내가 이영녀로 캐스팅이 됐을까부터 해서 과연 내가 이 작품에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과연 이영녀로 보여줄까라는 부담이 들더라고요. 또 여기 답사를 와서는 그러면 이번엔 이영녀가 누구예요? 라고 현지에 있는 분들은 또 물어보시는데 이 증거 이영녀라고 하는데 소개할 때마다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제가 무대에서 이 김우진 작가님이 이영녀를 표현했던 그 이영녀를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 부담감이 되게 많이 컸었고요. 그래서 여기 질문지 여기 제가 말씀 여기 해놓은데 과연 제가 왜 이영녀가 됐을까라고 선생님께 제일 먼저 궁금했었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이영녀에 대해서 어떤 인물인가라고 누구인가 이영녀가 어떤 인물인가라고 먼저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텍스트에 보면은 처음에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을 다 작가님께서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묘사를 해놓으셨는데 그게 이미지도 그렇고 또 이미지도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했는데 그걸 연출님께서 그걸 미장센으로 잘 표현해 주는데 지금 영상이 다 담지 못해서 지금 나오지 않아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첫 등장에서 그게 너무나 미장센이 잘 표현됐다고 관객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여기서 그대로 제가 여기서 질문을 그대로 쭉 읽는다면은 뭐 여기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인물 관계가 궁금했었고 하면서도 작품을 하면서도 그리고 여기 공간에서 농장들이 쭉 있고 이런데 이 공간에서 이 공간 하나하나가 되게 협소했어요. 아니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등장하기 전마다 그 공간 안에서 등장했었거든요. 암전 때도 협소한 공간에서 등장할 때마다 이 공간의 의미가 정말 또 그런 의미가 또 과연 그런 게 또 내포한데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었을까라는 것도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훈련 과정 중에서 템포를 여기는 템포를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훈련을 하면서 순간 맞닥뜨려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몰랐는데 무대에서 어느 순간 전체가 하나로 이렇게 순환되는 그런 과정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때 어느 한 지점에서 이때 뭔가 이렇게 느낀 점이 있으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무대에서 작가 김우진을 제가 이영녀로서 어느 순간에 그 작가 김우진이랑 눈을 마주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그 눈빛을 딱 마주쳤을 때 눈물이 이렇게 막 쏟아진 적도 있어요. 뭔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눈빛이 마주치는 그런 동선이 꽤 있었거든요. 그걸 의도하셨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 이영녀는 어떤 인물인가는 아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지문에 뭐 머리숱이 막 뭐 생기가 있고 약간 그 말의 리듬 그런 것 같아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설임 배우는 원래 경상도 대구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전라도 사투리를 하면서
그러니까는 그게 되게 약간 독특하게 더 리듬을 만들어내고 일부러 약간 타지사랑 더 그러니까 너무 전라도 말이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으로 해보는 사람이 더 이렇게 노력과 독특한 다 자기의 리듬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어투에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런 거 이외에도 일단 제가 생각하는 지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 아까 조금 쉴 때 저 뒤에서 윤신덕이 어떻게 생겼지? 그래서 외모를 막 찾아봤더니 긴 목과 되게 약간 적극적이고 약간 그런 그래서 목이 긴지 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이영녀 그 지문에 나타나는 그 김우진 작가가 쓴 이미지와 가장 비슷해. 키도 크고 일단 그리고 이가 여자 배우가 키가 크다는 거는 무대에서 어떤 식으로 굉장한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뭐 다른 공간을 장악할 수도 있고 장악이 쉽기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인물과의 그 어떤 그 권력 구조가 또 잘 표현되기도 해서 키도 크고 일단 몸도 되게 서양 몸이에요. 이선희 배우가 여기 어깨가 딱 이렇게 되어갖고 서양 몸이라서 이제 하여튼 거기서 이제 한복을 입혀놓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또 그거는 잘 됐던 것 같아요. 한복이 의외로 또 어울려서. 근데 일단 그거 지문과 가장 가까웠던 인물 배우였다라는 거고 1막, 2막, 3막에서 이영녀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뭐 상대방 안수기네 이영녀는 안수기가 포주니까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데 결국은 알잖아요. 자기가 얼토당토하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각성을 안수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고 현실에 대한 각성을.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을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랑은 별로 관계를 맺지를 않는 것 같아요. 생각해요. 그래서 기일레가 자꾸 치근덕거리는 걸 끌어내고 있고 또 산막에서 그 유서방 같은 경우가 그게 그 사람이 가부장적인 것이 아니라 이영녀는 그 유서방을 되게 배려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옛날 분들이 그 아내의 역할, 그러니까 아내가 또 보통 여성의 역할이 이제 뭔가 희생을 하고 엄마는 고등어에 뭐 꼬랑지만 먹어, 약간 그런 식의. 그러니까는 밥을 아픈데도 밥을 안 먹고 죽 먹겠다 하고 밥을 유서방한테 주라는 거가 되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배려인 거죠.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아내로서의 굉장히 헌신하고 있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배려를 많이 하는 그런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고 봤어요. 유서방이랑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무대 배경에 내포된 의미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박물관에서 꺼내오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자꾸 장 속에서 들어가서 장 속에서 나오는 거는 그게 내가 조명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자꾸 말씀을 드렸던 거가 그 유리 박스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조명이 굉장히 새벽 4시나 5시까지 막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조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로겐 조명같이. 그래서 좁은 데서 나와서 넓은 데로 가는 약간 그래서 진짜 박물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 등장인물의 내적인 심정을 뭐 그거 한다 뭐 그런 거 반영한다 그런 거 없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특법감이 있게 지금 훈련이 저는 그게 가장 남자 느리게 움직이는 거. 느리게 움직이는데 말은 정상 속도로 해야 되고 하는 그 약간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배우한테 기묘한 집중력을 더 요구를 해요. 평범하지 않으니까 행동을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행동을 이렇게 느리게 하는데 말은 야 은필이 갖고 아까 얘 밥 줘도 나도 하고 이게 말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게 근데 그게 아주 기묘한 에너지들이 이게 생성이 돼서 배우들끼리 이렇게 쓱 모이면 그게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너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가끔 시도를 해요. 다른 공연에서도. 근데 이영려 때만큼 잘 되질 않아요. 이게 자기가 자꾸 묻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배반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서리마 연필라 하나 줄래? 뭐 이거는 서리마 연필 하나 줄래? 이게 하는 이 행동과 대사가 같이 나가지 않아요. 먼저 이거 말을 빨리 나가고 뭐 나가고 그다음 행동이 천천히 들어가는 거 그 빗나가는 순간을 이영래 배우들이 너무 잘 상상을 하셔서 되게 좋은 좋은 에너지가 나왔던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그 무대에서 김우진하고 이영래 물론 동서는 그렇게 그렸어도 그게 눈물이 나거나 뭐 그런 거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고 랩핑을 하고 이영녀가 유심되게 어떤 이미지가 중첩이 되는 부분들을 조금 살렸던 거죠, 그냥. 그래야지 김우진이 바라보는 어떤 무대가 정서적으로 올 테니까. 자, 그 쓰는 것 자체가 그러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는 거는 제가 의도하지는 않은 거예요. 네. 네, 하여튼 저는 여기 이 세션에서 좀 끝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날이 새도록 이 부분은 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주제 발표를 담당하셨던 분들만 앞에 나오시고 우리 자장 강진구 교수님께서 종합 토론을 마지막으로 하고 제14회 김우진 연구회 문학제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라도 2021년 목포 문학박람회의 첫 번째 행사 제14회 김우진 문학제의 이제 종합 토론을 맡은 제주대학교 있는 강진구. 오늘 제가 이제 김우진 문학제를 실질적으로 이제 주최하고 있는 저희 김성진 교수님하고 관계가 특별해서 자주 문학제에 참석을 했는데 올해처럼 풍성하고 또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공연되고 연구 발표가 됐던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주 뜻깊게 생각하고 오늘 종합토론의 자장을 맡은 걸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주제 발표를 했던 그 교수님들의 어떤 그 발표에 대해서 이제 토론 선생님들이 토론을 했지만 혹시 뭐 이렇게 발표 과정에서 특별히 더 이렇게 뭐 이야기를 못했거나 꼭 또 질문을 좀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뭐 토론자 선생님들도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발표를 담당했던 선생님들 상호간에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이렇게 관객분들의 질문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저희에게 주어진 20분의 시간들을 알차게 이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남석 교수님의 이제 발표는 희곡 난파와 김우진 씨의 어떤 상호 관련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아주 제가 좋아하는 방식의 글쓰기를 해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김우진 연구는 희곡을 공부하시는 분은 희곡만 공부하고 또 뭐 시를 공부하시는 분은 시만 공부를 했었는데 희곡과 시를 통해서 그 어떤 김우진 문학에서 우리가 더 이야기돼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아주 재미있었고 또 흥미롭고 또 새로운 어떤 연구 부분들을 보여주는 어떤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했던 유춘원 교수님이 와서 직접적으로 좀 질문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재밌는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그 부분이 좀 아쉬웠었는데 교수님 이 부분에서 뭐 특별히 더 일단 첫 번째 발표에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잠깐 하시죠. 토론자 선생님이 안 오셔서 토론자 선생님이 안 오셔도 저는 뭐 살았죠. 한두 군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연구가 뭐 시작점이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도 비슷하게 하시고 다른 작품들도 일부 혹은 뭐 총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저항이 강해요. 근데 저는 제 얘기보다는 박정현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뵙기도 하고 해서 궁금한 거 제가 질문하면 돼요? 네. 선생님 저 그 공연 봤습니다. 네. 사실은 선생님을 찾아가기도 했었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앞에 계셔가지고 저는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서현 선생님께서 이제 가자고 해서 네네 저희 선생님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저 작품에 대한 평을 썼고 대단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봅니다. 약간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근대 사실주의 연극에서 이영녀는 가난의 문제로 저희가 보통 풀거든요. 그러니까 20년대 작품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가 또 완성도 있는 작품이 별로 없고 해서 저 문제가 이제 소셜 시어터로 사회극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드라마트로 이런 거 하면서 이태원 선생님하고 작업해봤는데 이태원 선생님은 그런 색깔을 다 이렇게 지우시는 분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 작품을 보고 있으면 되게 모던하고 정말 좀 환상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저게 어느 시대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거기에 이제 지문을 다 읽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그런 단서들은 놓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배경으로서의 가난은 다 사라지지 않았나. 대신 이영녀라는 여자의 그 내면 세계가 뭐 확 드러나는 조선 여배우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여배우는 아니지만 여자의 내면을 살려내고 한 인물을 보여준 데는 정말 탁월한 감각적인 걸 보여줬는데 김우진은 원래 이 희곡을 이 1920년대 현실에 얼마나 가난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얼마만큼 뭐랄까 압박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작품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제 선생님은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그래서 이제 뭐 결과는 저희가 뭐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근데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쪽 방향으로 간 이유를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궁금했어요. 네. 한번 뭐 모신 김에. 그 가난에 대한 거는 그 모든 인물을 이영녀를 빼놓고는 생존으로 잡았어요. 생존으로 잡아서 이번에 다시 써보니까 이걸 다시 그 글을 쓸 때 다시 한번 감각을 했는데 이영녀 작품을 진짜 목포의 그 시대 때 딱 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 성향이 원래 드러나 있는 거에는 잘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가난한데 이렇게 생존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그냥 페이소스를 계속 약간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물론 이게 해석을 놓칠 수도 있는 거죠. 해석을 놓칠 수도 있는데 이미 가난한 건 다 알잖아요. 다 알고 그걸 또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그 가난에서 어떻게 생존을 해야만 하고 또 생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 페이소스와 그걸 뚫고 지나가려는 이영녀를 그냥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극으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저도 취향이 사회적이고 약간 그런 데가 있긴 하지만 근데 약간 모르겠어요. 이거 제목 때문에 그런 건지 이영녀라는 인물 여성과 또 대지된 여성 또 이 뒤에 있는 여성 약간 그런 여성사 같은 느낌으로 저는 작품을 대했던 거죠. 선생님 말씀 맞을 수도 있어요. 네. 바닥에서 선생님 그 빛이 올라오면서 야생어 같은 것들이 상상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직접적인 지문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 그 장면을 이렇게 이 작품에 보면은 판넬인가요? 들어 올리면서 그 안에 이제 빛이 올라오는 게 야생화로 저는 봤어요. 멀리서 봤는데 뭐 이영녀나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 장면을 연출하신 의도도 뭐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짐작하고 있는데 한번 들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짐작하시는데 그럴 것 같은데 이 장면이 그게 덮여져 있어요. 무대에 덮여져 있다가 이게 여는 순간 조그만 꽃들이 막 피어 있는 그것이 빛을 받는데 그건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한 상징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까지 상관이 없이 그냥 제가 그냥 저의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영녀가 죽어서 그 미소를 띄우면서 부천을 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이 더 선생님 마이크 잡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예. 지금 플로에서는 예.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예, 예, 계신 예. 분들이 많으세요. 예. 저희들이 오늘 그 귀한 시간을 내셔서 경기대 그 나성만 교수께서 오셨어요. 나성만 교수께서 직접 오늘 그 질문을 하나 이렇게 드릴까 합니다. 갑작스럽게 마이크를 잡아가지고 저 질문보다도요. 제가 목포로 내려온 지 4개월 됐어요. 영성강 끝자락.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 때 김우진 선생님과 홍회성 선생님의 관계를 조금 언급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김우진 선생님 그 전집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일기를 제가 읽었는데 굉장히 그 부모님 전통 사회와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부터 하여튼 그 갈등들이 그래서 결국 비극적인 삶을 사셨는데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게 그 홍혜성 선생님과 홍혜성 선생님 대구입니다. 이제 김우진 선생님은 좀 목포로 얘기하고 그래서 두 분이 일본의 그 스키지 소극장, 축지 소극장처럼 우리나라에도 그 새로운 신극이 발전되기를 거대하고 김우진 선생님과 약속을 하죠. 김우진 선생하고 홍혜성 선생님이 그래서 김우진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제 재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홍혜성 선생님을 원래 홍혜성 선생님도 그 법대를 다녔는데 일본 대학 연극과로 전학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스케이지 소극장에다가 오사나이 가오루가 운영하는 스케이지 소극장에다가 축지 소극장에 소개해가지고 한국인 배우로서 최초로 일본에서 제대로 된 신극을 배우셔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한국 오시는 결국 김우진 선생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우리나라 연극이 저는 한 40년 발전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석해요. 저기 청계에서 일로 쪽 가는 길에 초분이 있는데 김우진 선생님 초분이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계속 굉장히 산을 헤맸는데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우리 후학들이 특히 김우진 문학회인가요? 연구회에서 아무래도 이제 희곡과 시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있겠지만 그 연극적 유혹들도 한번 좀 폭넓게 다루시는 그래서 오늘 그런 측면에서 박정희 선생님 작품 초대해서 이영래 작품 초대해서 그러한 세미나 살아있는 세미나 참 좋았습니다. 저는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우리 권정희 교수님의 일본어가 매개하는 김우진의 이문화 체험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도 우리 김낙현 교수님이 토론을 했고 또 교수님이 발표했듯이 상당히 흥미롭고 이제 재밌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그 같이 공부하는 그 사람으로서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쭉 그 기술했던 것 중에서 그 실제로 그 일본어 글쓰기가 기존에 그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본 문단에 등단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어 글을 썼던 사람하고 좀 달리 이 그 김우진 선생은 자기 은폐의 어떤 측면에서 일본어 글쓰기가 뭐 일기나 이런 데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본어 글쓰기에 관해서
좀 설명이 좀 미진했었는데요. 물론 그 시대적 특질의 그 30년대, 40년대와 그 1920년대의 그 차이, 이런 시대적인 특질이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그 김우진의 글쓰기는 현재까지로는 그 학술적 글쓰기, 그러니까 아일랜드 시사 평론에 관한 일본어 번역을 제외하고는 일본 문단에 어떤 그 진출을 시도하거나 투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뭐 발견한 혹은 그런 뭐 실질적인 연구 성과는 없어서, 혹시 뭐 투고를 했는데 불발에 그쳤다 뭐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는 여기서 그런 연구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그 일본어 글쓰기의 하나의 범주, 유형화에 유효하다. 전체적인 그 시대적인 특질과 그 배경들을 설명하는 데 유효하지만은 그 문단을 염두에 뒀건 두지 않았건 뭐 의식하던,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은 물론 일본어를 쓴 이상 일본어 독자라는 것을 염두에 뒀긴 했지만은 반드시 어떤 발표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그리고 또 기존 연구에서 얘기하듯 그 20년대 그 일본 글쓰기 유형화하면서 어떤 제국의 어떤 승인의 욕망이라던가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저로서는 이 뭐 어떤 세계 도시성의 욕망이라던가 그 어떤 일본어로서의 물론 인정받고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당연히 있지만, 그리고 그거는 모든 글쓰기의 그런 기본적인 본연의 욕망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그 일기에서의 그 자기 표현, 그 자기 표현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본어로 표현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외국어로서 빨리 일본어를 익히고 싶었던 그런 것 속에서 일본어로 또 표현 어떤 부분에서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대개가 그 시가 많았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일기에 있어서 어떤 그 삽입된 그 일본 시라던가 그 하나의 그 자기 내면 표현으로서의 내면 표현으로서의 일본어 글쓰기들이 많았다라는 것.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어떤 그 문단의 진출의 욕망, 일본어 독자를 의식을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떤 제국의 승인의 욕망 이런 것보다도 글쓰기 본연의 자기 욕망, 자기 표현의 욕망, 이것이 이것과 그리고 또 그것과 착종되는 형태의 은폐의 욕망,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근데 윤신덕과의 그런 미묘한 어떤 그 연애의 심리라던가 이런 한국어로 드러내지 못하는 어떤 개인적인 내밀한 체험의 표현으로서의 그 일본어 글쓰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어떤 그 언어가 당시에 어떤 그 내셔널리티의 이런 범주에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벗어나는 글쓰기 본연의 욕망, 자기 표현의 욕망들이 일본어로도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히려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아까 한시 얘기도 했지만 한시의 자기 표현과 같이 영어를 학술적인 표현이라 논문도 영어로 쓴 적이 있으므로 학술적 글쓰기로는 영어를 구사하지만은 이렇게 자기 표현의 욕망으로서의 자기 내밀한 심리 표현으로서의 자기 표현의 욕망이라고 하는 글쓰기 본연의 욕망과 또한 그 은폐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어 독자에게는 얘기하지 못하는, 한국어 독자로서 1915년도에 이 그 통속 소설과는 다른 형태로 관능적인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어떤 모범적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이것을 일본어 독자를 의식하면서도 반드시 그 현실의 일본어 그 독자 공동체, 일본어를 사용하는 이 언중, 반드시 그것만 개입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자기 표현,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는, 한국어 독자에게는 숨기려고 하는 어떤 내밀한 표현이라고 하는 면에서 30년대, 40년대에
이 국가에서 강제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글쓰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작가로서 선택한 일본어 글쓰기와는 다른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현대의 그 다중 언어라던가 이런 것과 연결되어진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제 3주제 문화 콘텐츠 원형으로서의 김우진의 발표를 박소영 교수님이 발표하셨는데요. 우리 김우진 문학제가 이제 목포 문학 박람회라는 커다란 행사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부합되는 어떤 그 발표 같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궁금했던 거, 우리 토론자 최강 교수님 있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김우진은 어떻게든 목포라는 어떤 공간성의 어떤 원천 소스, 원천 자원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목포가 김우진이라는 원천 이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콘텐츠화하는 것들이 좋을지 혹시 교수님 뭐 고견이나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 플로어로 이렇게 질문을 이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제작자는 아니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라고 하면은 너무 머리가 딱딱해가지고요. 공부만 하다 보니까 뭘 만드는지를 못해서. 근데 그 목포라고 하는 지역성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작품들에 보면은 목포라는 정확한,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목포구나라는 느낌은 안 들지만 바다가 나와요. 그래서 윤심덕과 그 김우진이 어떻게 보면 둘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되게 평화로운 공간으로서, 그러니까 가정이 아니라 집 안이 아니라 그냥 바닷가에 이런 그냥 되게 평화로운 해수욕장을 둘이서 거닐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냥 그때는 그냥 시청자로 보니까 진짜 목포에서 찍었을까? 이 생각만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 목포라는 공간을 이제 어떻게 본다면 그냥 사랑의 공간으로서 좀 더 낭만화하고, 물론 요즘에 그런 드라마들도 나오지만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사실 쓰면서 문학관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이게 같이 이야기가 나오면 되게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문학관이 가지는 또 스토리텔링의 방식이라는 게 있어서, 저는 지금 대중 문화들의 매체들만 관련한 것들이라 저는 와서 좀 구경도 하고 이러면서 또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한 답변은 너무너무 부족하기는 하지만은요. 네, 또 나름의 목포가 가지는 지역성을 또 김우진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구현해낸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너무 그 억압된 공간으로서 그려지는 영향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좀 더 넓혀서 더 다양한 방식으로 그려낼 수 있다면 그 김우진이라는 인물과 목포라는 지역을 좀 더 연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다채롭게 다층적으로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5분 전입니다. 예. 세 분 발표자 교수님들 너무 고맙고요. 그다음 우리 그 연출하신 박정희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일 가면 안 돼요. 우리 꼭 한번 오늘 여기 문학제에 참석해서 여러 선생님들 발표 들었는데 내가 오늘 꼭 한번 선생님하고 질문해서 답변 한번 하고 싶다. 우리 이월 배전 이명재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선생님들 애써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나는 그 권정희 선생님, 그 도의자가 또 않고 그래서 외로울까 싶고 또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1920년대 일본과 아주 오래된 전적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상호 테스트식으로 접근하고 굉장히 어려운 건데 힘들게 깜짝 놀래고 그랬거든요. 많이 읽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딴 영어도 참고될 겁니다. 이거 시간은 뭐 늦었지만 정말 진지하게 14회 김은희 문학제 참고 그 동지들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지금 시간이 예정 시간 훨씬 늦었는데로 계시고, 그리고 늦은 김에 저도 이제 한마디 덧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권정희 선생 것은 굉장히 심도 있게 이렇게 접근하고 희귀한 오래된 대정 때 뭐 이렇게 책 그것도 섭렵하시고 비교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독해력이라든가 그 투망의 그 거리도 멀고 아주 면적이 대단히 어려운 것까지 접근하시고 그랬는데 거기 정말 내가 칭찬을 드립니다. 그게 어려운 수준인데 그렇게 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는 참고로 여쭤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기 외국 문학을 한 분들이 일제 강점기 때 외국 문학의 한 분들의 의식하고 또 외국 문학 할 때 그 왜 하는가 그런 것하고 관계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포 출신 중에서 이가영 교수가 계십니다. 이가영. 그럼 본래 동경제대 그 불문학과에다가 합격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영문학자가 됐죠. 영문학자. 그런데 그 양반이 나중에 종대로 와서 저도 강의도 듣고 많이 사귀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요즘 교수분들이 강의하고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강의 이제 기다리고 올 때 그 양반한테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외국어를 많이 하시고 전공도 하셨는데 불어과 가서 나중에 영문학 교수가 되시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도 하시고 그랬대요. 강의. 여기 목포 저기 고등학교 선생도 하셨는데 전남대 교수를 하셨잖아요. 전남대 교수. 근데 강의할 때 그 음악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 이태리어가 필요해서 이태리도 공부해가지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많이 하셔서 참 부럽고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국어문학이기 때문에 외국어에 짧습니다. 물론 여러 개는 해야 되는데 공부 못해가지고 그런데 미안한데 선생님 왜 그 영문학 외국문학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 말씀이 일제 강점기 때 맨날 일본 사람들 투상이고 그 사람들 말을 믿으니까 그 일본 사람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외국문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 문화라든가 의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맨날 일본 사람들이 한 그 글 가지고 읽고 그 사람도 서양 걸 받아들여서 번역한 걸 다 이중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거 굴절이 많이 되잖아요. 제대로 안 된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본 사람들 굴레를 벗어나서 문화 굴레를 벗어나가지고 내가 직접 영어라든가 독일어 뭐 불어를 통해서 외국어를 공부해야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했다는 그 주체의식 같은 거 일제 강점하에서는 그 의식이 강하다고. 그래서 단일 정신도 되고 민족 의식도 되고 그 저희 이제 독립운동 정신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참고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외국 문학 할 때도 그냥 좋아서만 하고 딴 데는 안 넘을 때는 멋으로 한다든가가 아니고 그런 우리 주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는 그게 굉장히 좋게 들렸어요. 근데 그 양반 말씀이 우리는 자네들은 우리가 부를 줄 몰라도 나는 정말 외국어 그 고민하지 않고 잘 공부 안 해도 외국 사조라든가 이론을 그냥 받아들 수 있는 자네들은 굉장히 부럽네 그러더라고. 왜냐면 외국 안에서 잘 직접 유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대로 번역을 해왔기 때문에 만일 직접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외국어 옛날처럼 번역을 제대로 잘 해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 일본말로 번역은 그 이중 번역적인 그 굴절 현상, 그 반발심 그게 많이 작용했을 건데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권사님 외에도 딴 분들도. 그래도 권사님한테 하나 또 여쭤보시고 뭐냐면 외국 문학을 했다는 분들은 특히 번역
문학 뭐 비교문학 하신 분들은 그 너무나 우리 걸 무시하고까지는 아니겠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런지 몰라도 뭐 되어지고 뭐 있잖아요. 이거 되어지고 그 소동절 생각에 문법적으로 너무 빠져가지고 그런데 한국말이 아니거든요. 한국말 전혀 우리는 그거 왜 어느 나라 말이지? 국적이 어디 있는 말이지? 그래가지고 아주 당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발감 느끼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의도적으로 하시는지 그걸 무의식적으로 그냥 습성화돼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정희 선생님.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지고라든가 그 도저히 서투르 우리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국적을 버리고까지 외국 문화에 빠지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당연한지 아니면 무의적으로 가지는지 선생님만 안 그러시겠지만 글은 몇 군데 이제 그렇게 있긴 있던데 딴 분들이 많이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 굉장히 반발을 느낍니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되어지고 뭐 그런 거 수동태 등 그걸 해가지고 근데 권정희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냥 저 따끔한 충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런데 제가 뭐 대표에서 국적을 버리고 외국 문학을 하는 분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국적을 버리고 외국 문학을 한다고 저는 사실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또뭐 그분 그런 만약에 있다고 한다고 해도 제가 대표할 수는 없지만은 저로서는 지금의 지적을 외국 문학의 외국 문학의 입장에서 자국 문학을 논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자국 문학의 경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명심을 하겠고요. 분명히 이 김우진이 그런 입장이 영문학도이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입장이 아니었고 또 뭐 제가 오늘 발표에서 어떤 혹시 이런 결례가 있었는지에 제가 좀 반성을 해봅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일본어로 그러니까 일본어 번역시를 보면서 김우진은 한국어로도 번역을 해봅니다. 물론 그 속에서 절대 일본어 번역시 혹은 일본시 시바자키 무슨 얘기도 나오는데 그때의 리듬 감각 이미지와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옮길 수가 한국어로는 없다라고 하면서 물론 제가 아직 시 분석 이런 것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일본어 번역을 보면서 한국어로 옮기는데 일본어 번역과는 다른 물론 이제 구어의 양상도 다를 것이고 일본어 번역과는 다른 음률 리듬 그리고 이런 것을 구사하려고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랬을 때 물론 여기서 뭐 일본어라는 것을 한자어의 공통 기반 하에서 어떤 언어의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공유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일본어 번역시라든가 일본어 시를 보면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들을 해보는 것을 통해서 한국어의 어떤 리듬이라든가 또 바로 외국어와 부딪혔기 때문에 어떤 모국에 대한 어떤 리듬이라던가 모국의 신체성 같은 것에 기반해서 번역하려고 하는 흔적들이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것을 어떤 자국 문학을 경시를 했다거나 혹은 국적을 버린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나간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면에서 김우진이라고 하는 존재가 소중한 것은 서양의 탐닉이라는 영문 학도로서의 전문 지식 그리고 글로벌한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시야에서 제국과 식민지 조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 속에서의 어떤 자기 문화들을 꿈꿨다라는 것 그리고 또 바로 어떤 조선 문단에 조선어가 없다
이런 그 지적도 바로 이런 어떤 서양 문학 이런 글로벌한 지식 당시에 그 제국 식민지의 이런 전체적인 세계의 예체적인 동향 이런 것에 대한 그 지식과 교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선 문학의 어떤 일련의 기획에 그런 일도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이강수도 소중하지만은 또 이강수나 또 그 염산성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소중함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배워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뭐 우리가 약속했던 시간보다 이제 15분이 지났는데요. 혹시 더 이렇게 여기 지금까지 꼭 발표 선생님 교수님들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은 분 한 분 정도 받고 우리 이제 종합 토론을 마쳤으면 질문. 네, 저기 우리 오늘 토론자로 토론을 하셔야 될 우석대 이제 최강민 교수님이 차가 막혀서 방금 도착했는데 간단한 인사만. 네,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좀 고장이 나서요. 헤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특별하게 오늘 플로에서 이렇게 질문이 없으면 이제 이것으로 종합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